자, 22번째 질문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본은 G7은 물론 OECD 국가 중에서도 유독 높은 세습 정치인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지 니케이와 다이아몬드에 따르면 중의원 중 26%가, 그다음 자민당 중 40%가, 그리고 현재 내각을 구성하는 강로의 절반가량이 세습 정치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사회에서 위화감이 없고 비판의 목소리도 적습니다. 이처럼 세습 정치가 만연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줬는데요. 글쎄 여기 그 질문자는 뭐 G7이라든지 OECD 국가하고 비교를 해봤지만 그렇죠. 한국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일본의 월등히 그 세습 정치가 만연해 있는 이유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그 지금의 뭐 아베 수상을 보더라도 아베 수상이 외교부의 그 정치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스스로 자타가 그거는 공인하는 내용인데요. 뭐 90% 이상 외교부의 정치적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더라도 일본에서 얼마나 세습 정치가 그 뭐랄까 자연스럽게 그냥 그 받아들여지는 그런 부분에 그런 한 부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자가 위화감이 없고 비판의 목소리도 적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뭐 한 반 정도인 것 같아요. 세습 정치가 다른 그 정치가들의 어떤 그 등용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뭐 적지 않다고 할 수 있고 그 이제 그런 상황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조금 이제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세습 정치가 만연하고 있는 거, 자연스럽게 그들이 이제 세습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죠. 주변에 뭐 아버지라든지 자기 가족이 정치인이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정치인의 자세라든지 정치인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무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정치인의 환경, 뭐 그런 게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조건 환경에 굉장히 이제 많이 노출이 되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정치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들, 이런 그 여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습 정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다른 여러 나라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변에서 뭐 정치가를 이제 직접 이렇게 가족으로 보고 살았다거나 이런 그런 환경, 그런 요건들은 이제 어디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환경 요건과 다른 그런 어떤 부분이 없을까라는 걸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아마도 여러분들 일본의 그 뭐 장인 정신이라든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일본은 장인 정신이 굉장히 그 발달해 있고 그 장인 정신을 가치 있는 것으로 굉장히 높은 가치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아마 종종 들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일본은 정말 그 장인 정신이 그 대단히 발달을 하고 대단히 이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 정치가 세습되는 것 이것도 그 가계를 이어야 한다는 그런 장인 정신이 투철한 나머지 그거의 일환이라고도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꼭 국회의원이나 뭐 정치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측면뿐만이 아니라 일본은 어때요? 뭐 우동 가게를 한다든지 아니면 두부 가게 한다든지 몇백 년을 그 가게를 이어온 그런 장인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치도 그런 가게를 계승한다라는 그런 일환으로 세습 정치가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 아니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조금 높은가, 세습 정치율이 높지 않은가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어요. 뭐 여러 가지 세습 정치가 만연해 있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 하나 들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보편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비슷비슷한 거 있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런 뭐 장인 정신이 투철한 것 그런 것에서 그런 습관에서 오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3번째 문제도, 질문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치에 관한, 국회의원에 관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22번째
문제 그 질문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일본의 정치는 흔히 엘리트주의라 불리는 정치 체계가 고착화되어 있다. 천황제와 한 가문이 선거구를 유지하는 정치인 가문 시스템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가 자리 잡았다. 이러한 일본의 정치 엘리트 계층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관점보다는 교화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유와 왜 일본 국민들은 정치에 더욱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무관심한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그 질문을 해줬는데, 글쎄, 엘리트 계층, 지금, 뭐, 특별히 일본이 더,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 또 관료들, 이들을 엘리트 계층이라고, 물론 그런 그 계층이 없는 사회는 없겠죠. 그쵸? 어떤 식으로든 계층이 나뉘어지고 그렇게 분류가 돼요. 뭐 계층 없는 사회 이런 것들을 이제 지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분류가 되죠. 근데 국회의원에 국한되지 말고 국한시키지 않고 그 일본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걸로 봤을 때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로 봤을 때 이 계층이라는 게 첫 번째 계층을 인식하는 일본인들의 어떤 인식은 계층을 생각하는 일본인들의 인식은 첫 번째는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내가 뭐 물론 이게 낮은 계층, 높은 계층, 그 다음에 횡적인 그런 계층,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종적인 계층이든 횡적인 계층이든 일본인들은 자기가 어느 계층에 속해 있던 그걸 일단은 인정하고 들어가요. 내가 아주 낮은 계층이다. 그 다음에 소외된 계층이다 하더라도 그 낮고 소외된 계층은 일단 우마레츠키라고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결정할 수 없었던 그 계층 분류에 대해서는 일단 내가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계층 안에서 자기의 소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 계층의 그 벽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이죠. 그렇죠? 그런 게 뛰어넘어서 조금 더 높은, 조금 더 포괄적인,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그런 계층으로 가기를 원해서 삶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반면 일본인들은 뭐 나의 계층이 내가 태어난 이 위치가 여기야. 그럼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그 한국 사회에서 갖는 그런 인식보다는 계층에 관한 인식보다는 일본 사회에서 일본인들이 갖는 계층에 관한 인식이 조금 그렇게 더 여유 있고 약간 뭐 수용적인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은 어떤가? 국회의원도 이제 그런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국회의원도 꼭 뭐 국회의원 물론 뭐 국회의원을 엘리트 계층으로 보고 그런 국회의원에 속해 있는 그런 계층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측면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지만 뭐 반드시 내가 뭘 어떻게 다른 목적을 위해서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지향한다. 이런 이런 인식은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인식보다는 조금 좀 희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글쎄, 저는 오히려 관료주의와 엘리트주의 이런 게 일본인들을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국민들을 위해 일한다 보다는 국민들을 교화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본인들은 국회의원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통계로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이게 인성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그런 어떤 뭐랄까 심리성 뭐 이런 거에서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통계로 나와 있는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일본의 국회의원, 교사, 선생님들, 또 교수들 이게 다 누구의 우위에 군림한다라는 생각이
생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대상을 위해 서비스한다는 생각들, 그런 인식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음, 교화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과, 아무튼, 뭐, 글쎄, 교화의 대상으로 여기는다는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본의 국회의원이나 일본의 뭐, 관리, 또, 그 다음에 일본의 뭐랄까, 우리, 특히 이제 그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뭐 선생님들이나 다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음, 뭐 왜 국민을 위해 일한다기보다는 교화의 대상으로 여기는가, 이거는 조금 한 번 더 재고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왜 일본 국민들은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무관심한지,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옛날에 이 정치가 하도 그냥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그래도 그런 비리 문제, 정치 비리 문제가 조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본인들은 조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했죠. 그런 거는 확실히 어떤 여러 가지 통계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일본인들이 한국인들보다 약간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이거를 이제 막 따지겠죠. 아니, 그런 나라가 침략 전쟁을 일으켜요? 뭐 그런 나라가 뭐 주변국들하고 이렇게 타협을 안 해요? 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겠지만, 그거는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관계에서의 그들이 나타내는 모습이고, 그들끼리의 생활에서는 국가라는 그런 한계를 초월하지 않고, 그들의 한계, 그들의 국가적 영역, 그들의 사회적 영역 안에서는 상당히 다른 국가, 다른 사회적 영역에서의 다른 사람들의 삶보다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그들만의 어떤 영역 안에서의 그들의 삶은 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무관심하게 되었느냐면, 그들 안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이런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정치를 신뢰를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의 신뢰감이 떨어지면서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었다, 이런 론들도 있어요. 일본 정치인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청렴결백했는데, 그 과거라고 하면 1990년대를 전후로 해서 아니면 다 시기 구분을 나누는 것도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일본의 정치가들이 과거에 50년대, 60년대, 그 다음에 90년대, 이렇게 좀 정치 비리를 저지른 게 발각이 되면서, 그런 이유로 정치를 신뢰를 하지 않고, 그런 불신하는 것에서부터 무관심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가 하면, 일본인들은 정치 전문가에게,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번 뽑아놓기가 힘든 거지, 뭔가 한번 결정이 되고 뽑아놓으면 되도록이면 그걸 따라간다고 했죠. 체제 수능형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들을 한번 뽑아놓으면 그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믿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굳이 내가 나서서 정치에 이래라 저래라 그런 적극성을 보여야 하나, 그런 거에서 무관심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다들 누구도 국회의원이 되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자기 의견도 아주 확실하고, 또 여러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고 하죠. 근데 이제 일본은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정치가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또 신뢰, 정반대인 의견이죠. 아주 무관심은 불신에서 오는 거고, 또 하나의 무관심은 신뢰에서 오는 거고,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한번 봅시다. 최근 일본 시티팝에 관심이 생겨 찾아보니 해당 음악 스타일은 팝, 스무드 재즈, 펑크, 소울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흥행했다고 합니다. 도회적인 분위기에 세련된 느낌을 주었으며 퇴폐적이고 황홀한 감각을 선사합니다. 최근에도 현대적인 매력이 가미되어 발매되기도 합니다. 1980년대엔 일본 버블이 있던 시기인데 시티팝이 탄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제적 배경이 궁금합니다. 나아가 1990년대에 시티팝이 기울어지게 된 계기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당시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분위기였는지 어떤 감성이 만연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티팝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질문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질문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재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그 고정된 그런 그 지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유동적인 그런 아주 그 핫한 그런 그 부분에 많이 관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로 인해서 제가 공부를 하는 그런 편이에요. 여러분들의 질문은 저를 공부하게 하는 데 아주 많이 도움을 주죠. 그래서 시티팝도 이번에 막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대중문화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 시티팝 하나만을 다룬 그런 그 논문이라든지 문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 결국은 인터넷 정보 이런 것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이렇게 무슨 블로그를 누가 이제 이렇게 뭐 시티팝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블로그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는 건 아니에요. 아는 블로거는 아닌데 이렇게 막 여러 뭐 정보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참 잘 정리해 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러 정보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잘 정리해 놓은 그런 블로그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여기 들어가서 한번 어떻게 시티팝을 정의하고 있는지를 조금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요. 이런 정보들에 의하면, 뭐, 문헌이 아니고, 학술적인 게 아니라 이런 정보들에 의하면, 시티팝이라는 게 결국은 굉장히 이게 아주 경제적으로 일본이 70년대, 80년대라고 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던 그런 경제도 미국에 따라가다가 어땠어요? 미국에 따라간 그런 그 추세가 아니라 이미 미국을 추월했죠. 그래서 세계 경제 1위가 됐을 때가 1970년대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뭔가 추종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선도하고 끌고 가는 입장에서 이런 그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만들어졌던 게 시티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90년대에 들어가면 장기 불황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렇죠? 90년대 중반부터 장기 불황이 시작이 되면서 그게 조금 이제 기울어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요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뭐 학문적인 그런 근거에 의해서 설명을 한다면 자신 있게 하겠지만 그런 근거 자료들을 찾지 못한 관계로 요 블로그를 소개를 합니다. 자,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째 질문은 일본 문화를 조금이라도 접한 사람이라면 일본인은 겉으로는 상냥하나 깊이 친해지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호감을 가지고 취업이나 유학을 가서 일본인들에게 상처를 받고 귀국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인종차별과 정치적 문제, 개인적 문제가 존재하겠지만 유독 일본이 가깝고 역사적 정치적으로도 많이 엮여 있어 그런지 혐한 등의 문제도 많은데 근본적으로 국민성이 맞지 않는 것인지 또한 그렇다면 일본에 오래 거주하고 살아가거나 전공을 해서 몇십 년간 일본과 밀접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과정들을 이겨내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조금 우리 거꾸로 한번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문화가 아니더라도 이게 바로 이제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 질문이죠. 근데 그럼 이문화가 아닌 같은 문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같은 문화 안에 살면서
갈등이나 뭐 그런 게 없나요? 그렇지 않죠. 한 문화 속에 살면서도 한 문화 속에 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러면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 형제 자매들을 보세요. 저도 6남매지만 6남매가 정말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다르고 어떤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인드,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그런 형제들도 있어요. 하물며 음, 같은 그 부모를 둔 같은 뭐 그 친족간인 같은 사회에서 살고 있는 같은 국가 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다른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가 다른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 더군다나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때요? 한국하고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가까운 사람하고 싸우는 거지, 먼 사람하고는 싸우지 않아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부부와 같은 관계라고 하잖아요. 부부와 같은 관계인데 왜 부부와 같은 관계라고 하세요. 가장 가까움이 있으면서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쵸? 그런 애증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내가 부부싸움이 잦은 이유도 많은 이유도 제가 왜 옆집 남자와 싸우겠어요. 그쵸? 가장 옆집 남자와 더 가까우면 옆집 남자와 싸우겠죠. 그렇지만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많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가깝고도 역사적 정치적으로도 많이 엮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등도 많고 더 안 맞는 것이 세세하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민성이 맞지 않는가 이런 것에까지 의심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문화 커뮤니케이션을 일본을 잘 가깝게 지내고 서로 이해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목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잘 알고 바로 알고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잘 받아들이고 서로 잘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을 배우는 거고 그런 잘 알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그런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이제 깊숙이 일본인들을 알아가는 거죠. 그쵸? 자, 글쎄 이 대답은 어쨌든 간에 어떻게 이겨내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래서 바로 알고 잘 알고 해야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대답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26번째 질문은 일본의 드라마 혹은 영화를 통해 갸루를 알게 되었습니다. 갸루는 일본에서 유행한 특유의 화장법으로 1990년대 중반 처음 등장해 일본 도쿄의 시부야 거리를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릿빛에 가까운 짙은 화장과 화려한 색상의 헤어스타일, 상상을 초월한 패션 등을 통해 나름대로 새로운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갸루는 자신만의 화장과 복장을 통해 갸루 세계에서 돋보이는 데 힘을 쏟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갸루족, 고갸루, 야만바가 갸루와 같은 신조어도 등장할 정도로 일본에서 매우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유행이 퍼지면 5년 정도 그 유행이 지속되는데 갸루 문화는 20년 가까이 지속돼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 유명 연예인을 조사해보면 대부분 연예인은 하얀 피부고 화려한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비록 갸루 문화는 일본의 대중문화로 분류되어 있지만 일본인들의 인식은 어땠는지 그리고 이러한 갸루 문화가 나타나게 된 특수한 사회적 배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줬는데 여러분 갸루, 고갸루, 갸루 옷도 있어요. 그쵸? 갸루는 걸이라는 영어의 일본식 발음이에요. 갸루. 그래서 고갸루 하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고갸루죠. 근데 고갸루 하면 고교생, 여자 고교생이 되죠. 그쵸? 여자 고등학교, 여고생.
여고생을 뜻하는데, 여고생이 여고생을 지칭할 때 그 고갸르라고 해요. 그래서 여고생 문화라고 했는데, 이게 왜 이제 1990년대 중반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는지 그 사회적 배경이 궁금하다고 했는데, 간단해요. 이거는 아무로 나미에라는 여자 가수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그 당시에 90년대, 저도 그때 일본에 있을 때 아무로 나미에 하면 너무너무 귀엽고, 그 친구가 아마 이제 20대 초반에 가장 그 인기 절정일 때 어떤 댄서하고 결혼을 했을걸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좀 뭐 활동이 뜸하고 그렇지만, 아무튼 그 90년대 중반에 뭐 어떤 채널을 틀더라도 음악 방송에서는 그 아무로 나미에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의 보아 정도 될까요? 아무튼 그렇게 인기 있는 그런 그 여자 가수였어요. 근데 이 여자 가수가 화장하는 법이, 이게 원래 그 아무로 나미에는 그 저기 오키나와 출신이에요. 그래서 오키나와 출신이라고 다 얼굴이 가무잡잡한 건 아니지만, 오키나와 출신의 아주 얼굴이 가무잡잡하고 귀여운 그 용모를 가진 그런 그 여자 가수였는데, 그 아무로 나미에가 화장을 이렇게 고갸루들이 화장하는 그런 그런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화장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무로 나미의 화장법이 좀 더 막 점점 더 지나쳐져서, 그렇게 입술은 하얗게 뭐 얼굴은 아주 까맣게 이렇게 그 화장을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어, 그래서 그게 이제 막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저도 그런 그 시부야나 뭐 하라주쿠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런 여고생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한참 그래서 막 취재진들이 그런 분장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하고 다니는 친구들을 막 취재를 하기도 했고, 집에 너네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집에서 아느냐, 막 이런 취재들도 했던, 그런 그 방송이 나왔던 그런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고갸루라는 언어가 막 이제 진화를 해서 다른 여러 갸루들, 뭐 이런 그런 갸루들이 소개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 이미 1990년대에 나왔던 그 고갸루이기 때문에, 그때 고갸루들은 뭐 이제는 중년이 됐겠죠. 벌써 몇 년, 30년이 다 흘렀죠. 30년이 정도가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그때 갸루를 주름잡던 갸루 문화를 탄생시켰던 그런 여고생들은 이미 이제 지금은 중년이 되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고갸루들의 인생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추적을 해 놓은 그런 재미있는 얘기들도 있어요. 고갸루들이 뭐 이제 결혼을 하는 시기, 그 다음에 뭐 학부형이 되는 시기, 학부형이 돼서도, 그래서 그런 차림을 하고, 이제 그 엄마들 모임, 약간 고갸르 같은 그런 차림을 하고, 엄마들 모임에 나간 그런 그 케이스들, 이런 케이스들이 또 TV를 통해서 소개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갸르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을 받게 되면서 화제가 됐던 그런 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회적 배경은 그 연예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 뭐 이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다 여고생들이 다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주 일부분이죠. 그냥 일부분이고, 하나의 그 대중문화로서, 이제 그 갸루 문화로서 이렇게 그 이름 지어진 거는, 그 다음에도 무슨 뭐 남자 갸루 오후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뭐 특성 있는, 뭐 특징적인, 아니면 좀 개성 있는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그런 이런 남자들은 뭐 갸루라고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파생된 언어로 인해서 그게 하나의 이제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그런 양상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